그럼 주식을 완전히 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미국 주식이 좋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이 아니냐? 자, 미국 증시가 많이 이제 어쨌든 떨어진 상황인데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거는 뭐 그만큼 비쌌기 때문일까요? 가격이 주가가. 그렇죠. 제일 큰 거는 밸류에이션이 비쌌던 거죠. 밸류에이션이 비쌌고 이렇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세계 교역의 위축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교훈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스무트 할리법에서 그때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스무트하고 할리가 미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야, 우리 국산품 애용해야지 해서 관세를 왕창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어요? 마찬가지지. 서로 관세를 높인 거죠. 그러면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비교 우위가 없어지니까 자유무역이 쪼그라들고 하니까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망한 거죠. 네. 그래서 장시간 같은 거니까. 이제 또 이 1970년대에도 닉슨이 한번 또 들고 나오거든요. 1970년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유사한데 그때는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4차 네 번의 그 이스라엘과 아랍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겼죠. 그러니까 미국이 도왔고 그러니까 이제 아랍 연맹들이 쫑따구가 나니까 오페크를 만든 거예요. 오페크를 만들어서 원유를 갖다가 자원 무기화한 거죠. 그래서 자원 무기화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긴 거죠. 그래서 유가가 왕창 올라갔어요. 유가 한 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온으로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970년대 내내 힘들었어요. 미국 경제가. 그리고 비슷해요. 닉슨이 공화당 출신인데 우리 워터게이트 중간에 물러난 사람이잖아요. 닉슨이 아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커닝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닉슨이 비슷해요. 관세도 올리고 또 뭐도 했냐? 중앙은행 총재도 흔들었어.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아서번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간에 금리 내리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이 가서 장기 인플레이션이 왔다. 10년 동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그 후에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아는 폴 볼커. 폴 볼커가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왕창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 20%까지 올린 거잖아요. 왕창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대신 경제가 왕창 쪼그라드는 바람에 그 훌륭하신 지미 카터가 개선을 못했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글로벌 경제가 위축될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단적인 예가 애플 아닙니까?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막 떠들고면서 많이 빠진 주가가 애플, 테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애플 제품을 다 어디서 만들어요? 자기 안 만들잖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패밀리스 국가잖아요. 애플이 핸드폰 안 만들잖아요. 설계를 하죠.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만드나요? 안 만들잖아. 엔비디아가 안 만든다고. 다 패밀리스들이거든. 그러면 그건 다 바깥에서 만들잖아요. 애플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팍스콘에서. 90% 중국, 10% 인도. 근데 뭐 다 관세 높인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테슬라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 회사 부품들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가만히 있나요? 또 이제 스탠스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이번에 중국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행보를 보면 트럼프의 수를 다 읽고 있거든. 오케이, 너 해봐라. 우린 좀 데미지 입더라도 버틸 수 있어. 버틸 거야.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빅테크가 그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 봐야죠. 저 그럼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분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라 뭐 경기 침체 신호나 징후 같은 게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유동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유동적이다. 지금 트럼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뭐 전혀 모르는 맹탕이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90일 유예를 한 거겠죠. 아직까지는 보편 관세하고 그다음에 뭐 25% 품목보호 관세, 멕시코, 캐나다 관세 그런 것들이 좀 매겨져 있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그 상호 관세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무언가 이제 전 세계가 뭐 전 세계 중에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뭔가 타협을 해나간다. 그러면은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래오겠죠. 그런데 오케이 이번에 너 한번 망가지는 거 나도 좀 망가지지만 너도 한번 세게 망가지는 거 한번 해볼래? 하고 90일을 넘어가면 그러면 하드 랜딩이 오겠죠. 그리고 관세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강한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온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막 떠드니까 시장이 막 꼬로박았는데 또 어젯밤에는 스콧 베센트나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시장을 망가뜨리진 않아. 이런 네. 얘기하고 트럼프도 뭐 제가 보기엔 뻥인 것 같은데 중국하고 잘 되고 있어. 트루스 소셜인가? 소셜 트루스? 네. 자기 SNS에 날리고 하니까 시장이 뭐 괜찮아요. 반응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양쪽이 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의 징후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나눠서 보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심리 지표죠. 뭐 예를 들면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BMI 지표 이런 것들. 소프트 지표는 망가지고 있다. 소프트 지표는 망가지고 있는데 아직 하드 지표까지 예를 들면 실제 이제 실제 소비라든가 뭐 그런 하드 지표까지는 안 망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하드 데이터도 망가질 거다. 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가수요도 있거든요. 네. 관세 올리기 전에 미리 사자. 그렇죠. 가수요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안 망가지는데 요게 기간이 지나가고 길어지면 더군다나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하드 데이터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럼프가 이야기한 90일 이내 그때 뭔가 판가름이 나겠죠. 그럼 회사에서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인데 언제부터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늘리면서 사면 좋은지랑 어떤 미국 주식을 좀 사 모아가는 게 그래도 투자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는 진짜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30년 넘게 이 시장에 있었는데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잃는. 알겠습니다. 그 마켓 타이밍을 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길게 보면 그럼 주식을 완전히 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저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미국 주식이 좋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냐?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나는 만약에 뭐 90일 이내에 서로 잘 이야기해서 타협이 된다. 그러면 뭐 세상은 또 다시 정상적인 세상으로 회귀하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럼 한 번 더 내려앉겠죠. 세게 내려앉으면 누가 무너질까요? 트럼프가 무너지겠죠. 트럼프가.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가 무너지면 주식을 사야죠. 그러니까 타협이 잘 돼도 주식을 사야 되고 좀 기다려도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가겠죠. 한 번 더 내려가서 트럼프가 무너지면 그때도 주식을 사야죠. 그때 산다면 어떤 거를 지분에 많이 빠졌던 빅테크를 사야 될까요? 그렇죠. 빅테크 사야죠. 왜냐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 성장하는 성장하고 뭔가 혁신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효용을 제공하는 회사.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빅테크가 다시 올라오겠죠. 빅테크 중에 좀 더 좋게 보시는 거 있나요, 혹시? 워낙 뭐, 글로벌. 그냥 빅테크 이러면 되죠. 근데 제가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진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보다 경쟁력이 있는 요소가 뭐냐. 저는 이제 하나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트럼프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 자유시장 경제의 자정작용을 누가 하느냐? 그 민주주의가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봅시다. 중국이 모택동 시절에 뭐를 했냐면은 대약진 운동을 했어요. 대약진 운동을 해서 집단 농장을 만들고 계획 경제를 강하게 드라이브 했죠. 근데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하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가 실각을 해요. 마오쩌둥이. 그 실각을 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다시 그걸 딛고 올라온 게 뭐냐면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실패한 거를 문화대혁명으로 젊은 친구들 이 사상 세뇌시켜서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가 하는 그 가짜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엘리트 계급들, 그러니까 진시황이 했던 분석행위하고 비슷한 거죠. 진시황이 그때 책을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오쩌둥이 대학생 운동 이후에 실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젊은 애들 세뇌시켜서 홍위병을 앞세워서 엘리트 계급과 저 부르주아 계급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다시 정치적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제 반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뭐 독재자다. 무슨 푸틴이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이 정치 체제가 독재다. 그러면 미국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마오쩌둥이 대학생 운동을 할 때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변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왜? 내년에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미국을 계속 나쁜 쪽으로 끌고 가면 내년 선거에서 폭망이죠. 그렇다고 뭐 윤 대통령처럼 뭐 미국에서 뭐 군인 동원해서 비상경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아주 큰 나라인데. 물론 이제 소요를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극렬 뭐 트럼프 지지자를 통해서, 지난번에 의회를 점령했던 것 같은 그런 소요를 폭력 사태를 불러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혼란은 있겠지만 그 후에 미국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또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주식을 사기에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한국 주식 좀 여쭤보면 요즘에 방산주가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변동성 장세에 피난처로 꼽히며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호실적도 뒷받침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게 시총 지금 한 5위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방산주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선주, 방산주가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죠. 올해 들어서 트럼프 정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조선 협력 강조하면서 네. 한국 조선도 좀 수혜를 입고 있죠. 그렇죠. 조선주, 방산주 실질적으로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죠. 그렇죠. 아주 많이.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 조선주, 방산주를 여기서부터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뭐 마켓 퍼폼, 시장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래 봅니다. 대신에 이제 조심은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좀 다르죠.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2차 전지나 뭐 코로나 때 있었던 바이오 열풍 이런 거는 테마성이 강했고 네. 이거는 이제 펀더멘털도 같이 네.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도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유행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관세 직격탄 받은 자동차주가 시총 순위가 줄줄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는 지난 3일부터 발효됐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음 달 3월 3일부터 발효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주. 저는 그 자동차 관세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몇 개 안 되는 제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는 살아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자동차 관세는 시행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상대적인 거죠. 가격 요인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과 품질과 뭐 디자인 여러 가지가 묶여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가격만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 우위 요소는 분명히 없을 거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 지금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회사는 토요타도 있잖아요. 폭스바겐도 있고. 그럼 토요타나 폭스바겐은 마찬가지 입장이잖아요. 뭐 기껏해야 좀 더 봐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일본이 뭐 총리가 가서 막 설설 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호 관세할 때 우리는 25%, 일본 24%, 1%.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 대비해서는 경쟁 우위 요소가 조금 가격 경쟁 우위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그게 뭐 아주 심각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봐요. 토요타나 폭스바겐도 마찬가지 입장일 텐데. 그러면 뭐 한국이 동맹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는 국가인데 미국이 한국을 그냥 완전히 뭉개버릴 거냐? 상대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 가격의 조정은 좀 과도하다. 펀더멘털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자동차 부품은 저는 좋게 봐요. 왜냐면 부품은 관세가 상당히 약해질 거라 이렇게 봐요. 왜냐면 미국이 자동차 만들잖아요. GM도 만들고 포드도 만들고 테슬라도 만들고. 그럼 GM, 포드, 테슬라는 그 부품을 다 인하우스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부품은 다 아웃소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품에 엄청 관세를 왕창 불렸을 때 미국 자동차 회사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미국 자동차 회사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동차에 가장 블루 칼라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이런 데가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자동차 노조도 세요. 보이스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완성품 자동차에는 관세가 좀 매겨질 거다. 그렇지만 미국 차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거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뭐 다른 나라도 똑같은데 토요타, 폭스바겐 똑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만한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고, 자동차 부품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거다 이래 봅니다. 그럼 미중 갈등 심화할수록 한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좀 어디가 될까요? 미중 갈등은 어떤 업종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매크로 이슈예요. 매크로 이슈. 네.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 뭐 한두 개 섹터가 여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관세에서 자유롭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오르고 그랬잖아요. 한한령도 해제가 된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붙어. 그럼 뭐 엔터테인먼트가 될까요? 관세는 없지만 그럼 한한령이 해제가 될까요?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붙는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주식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소리를 내서 붙는다. 그럼 일단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더 떨어지면 이게 평생의 기회, 좋은 기회가 왔다고 그 다음 사이죠. 자, 한미 무역 협상도 이제 곧 시작되는데 미국이 발표한 25% 상호관세 철폐하거나 줄이는 게 우리 최대 관심사였을 텐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이 트럼프 만나서 뭐 아주 낮은 자세로 투자도 엄청 하겠다 얘기가 다 했잖아요. 했는데 아무 뭐 득이 없잖아요. 24%, 25%, 1% 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시간은 누구의 편이냐?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죠. 왜냐면 시진핑은 선거 안 하잖아요. 좀 데미지 입더라도 버틸 수 있잖아요. 몇 년은. 근데 트럼프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초조한 거죠. 그걸 한번 봤잖아요. 시장이 흔들리는 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다 망하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모를 일도 없고 바보 아닌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베센트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센트는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는 이념을 강하게 내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베센트가 밀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베센트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것 같아, 패를. 이거는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다. 먼저 가서 조공을 바친다고 트럼프가 봐줄 놈도 아니고 우리도 좀 개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일본하고 우리를 먼저 불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만하거든. 그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는 군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보 자체를 만약에 미국이 빠진 대한민국 그거 엄청 힘들잖아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옆에 이 중국 막 들이대는, 우리 생각해봐요. 중국이 강대국이었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생각을 해봐요. 매번 조공무역했잖아요. 조공 갖다 바치고 왕이 임명되려면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 상태의 대한민국의 안보 무지하게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고, 또 북한의 핵이 맘만 먹으면 일본 뭐 얼마든지 갖다 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보기에도 또 레버리지 할 게 있는 거죠. 안보라고 하는 카드를. 그러니까 먼저 부른 거죠. 그래서 먼저 불러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에 좀 유리한 협정을 맺고 나면 그게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제일 뭐 서방 국가에서 제일 빡센 데는 유럽이잖아요. 마지막에 유럽하고 붙겠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 일본의 반응을 보면 지난번에 가서 납작 엎드렸는데 그래 보니까 뭐 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이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래 보이고요. 한국도 버텨야 된다. 근데 한국은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뭐냐? 대통령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한대행이 가서 사인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의 뭔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가서 그래야죠. 다 협상을 해야죠. 협상은 계속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것들도 다 토론하고 의제해놓고 그렇지만 우린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일본이 해주면 좋은 거지. 싸울 것도 싸우고 해서 네. 일본이 뭔가 그 안에 먼저 일빠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일빠따 말고 네가 안 맞아와서 그래. 맞아봤습니다. 그래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뒤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단체로 네. 뭉둥이 맞고 그러면 신문지 넣기도 하고. 일빠따로 맞는 놈이 제일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제가 보기엔 협상은 충분히 하되 결론은 다음 대통령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